경찰입니다. 이하연 씨,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여보, 어머니, 잘못했어요. 멀어지는 며느리를 보며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어머니.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박정숙은 서류 더미를 내려다보며 손가락 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사장실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내려다 보였다. 그녀가 30년을 일궈온 곳,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켜온 곳, 복도마다 그녀의 결정이 배어 있고 수술실마다 그녀의 고집이 녹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들은 그 안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처음 이상을 감지한 것은 2달 전이었다. 내과 병동에서 환자 2명이 연달아 사망했다. 노안이었고 중증이었다. 그 자체로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숙의 눈을 끈 것은 사망 시각이었다. 둘 다 야간 투약 직후, 둘 다 담당 간호사가 교체된 직후, 그리고 둘 다 같은 이름의 승인 서명이 찍혀 있었다. 김하연, 며느리의 이름이었다. 정숙은 즉시 내부 감사팀을 움직였다. 조용히,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감사 담당 이사 최병도를 따로 불렀다. 병도 씨, 이거 나 말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최병도는 서류를 받아들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사장님,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야죠. 조용히 움직여요. 그로부터 한 달. 결과는 차마 믿기 힘들었다. 사망 환자 7명. 전부 투약 승인자 란에 하연의 서명. 부작용 보고서 누락. 외부 제약업체와의 불분명한 거래 내역. 최병도는 최종 보고를 하면서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사장님, 저도 처음엔 믿기 싫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숙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단 나한테 시간을 주세요. 며칠만. 최병도가 나간 뒤 정숙은 혼자 이사장실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다시 펼쳤다. 하연의 서명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예쁜 글씨였다. 단정하고 흔들림 없는. 이 아이가. 아들 민준이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정숙은 솔직히 탐탁지 않았다. 집안도 다르고 눈빛이 너무 영리했다. 웃을 때도 눈 끝까지 웃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민준이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내칠 수는 없었다. 결혼 후 하연은 병원 행정직에 합류했고 일을 잘했다. 빈틈이 없었다. 너무 빈틈이 없었다. 직원들은 하연을 어려워했고 정숙에게는 늘 공손했다. 그러나 공손함과 따뜻함은 다른 것이었다. 정숙은 그날 저녁 아들을 불렀다. 민주는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다. 환한 얼굴이었다. 요즘 하연과 사이가 좋은 모양이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하연이가 오늘 갈비찜 했는데. 앉아라. 민주는 정숙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정숙은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사망 기록, 승인 서명, 날짜. 이것 좀 봐라. 민주는 서류를 훑었다. 처음에는 무표정이었다. 그러다 천천히 미간을 좁혔다. 이게 하연이 이름인데. 그래. 근데 이게 뭡니까? 사망 기록이에요? 환자 7명. 2달 사이에. 민준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정숙은 그 얼굴을 지켜봤다.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이 아니었다. 당혹감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조사를 해야 한다. 제대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서류를 도로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어머니. 응. 하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민준아, 나도 그러길 바란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자는 거야. 확인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굳었다. 어머니, 솔직히 여쭤볼게요. 해봐라. 하연이가 병원 일을 잘하니까 경영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게 불편하신 거 아닙니까? 이사장 자리 오래 지키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정숙은 그 감각을 애써 눌렀다. 지금 내가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냐?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라고요. 하연이가 뭐?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연이가 그럴 리 없다고? 민준아, 이게 하연이 서명이야. 이 사람 승인 없이는 이 투약이 진행이 안 돼. 서명 도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하자는 거잖아. 어머니. 민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스스로 놀란 듯 잠시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었다. 저는 하연이를 믿습니다.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겁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서류를 보지 않았다. 문 앞에서 한번 멈추더니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 하연이한테 이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상처받으니까. 문이 닫혔다. 정숙은 한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30년을 키운 아들이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둘이 의지하며 버텨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의 눈에 자신은 이미 욕심 많은 노인으로 보이고 있었다. 상처받으니까. 하연이 상처받을까봐. 정숙은 천천히 서류를 서랍에 넣고 잠갔다. 창밖 병원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눈을 감고 있을지 몰랐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하연의 서명이 찍힌 서류가 조용히 놓여 있을 것이었다. 아직은 혼자다. 그리고 혼자라는 사실이 이제 막 시작된 싸움의 무게를 온전히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놓았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병원 불빛을 내려다보며 두 손을 꼭 쥐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설령 그게 아들에게 외면당하는 일이라 해도.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그 사이 3번 더 최병도를 불렀다. 자료는 쌓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외부 제약업체 파마솔루션과의 납품 계약, 시세보다 30% 높은 단가, 그리고 그 차액이 흘러들어간 계좌. 하연의 이름은 직접 없었다. 그러나 승인 라인을 따라가면 끝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다. 최병도는 마지막 보고를 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사장님, 이게 단순 횡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약품 성분 자체가 문제입니다. 파마솔루션이 납품한 제품 정식 임상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환자들이 실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삼켰다. 삼키고 또 삼켰다.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계속 조사해요. 그리고 절대 새지 않게. 혼자 남은 이사장실에서 정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 병동 불빛이 하나씩 꺼져갔다. 저 안에서 오늘 밤도 누군가에게 주사가 놓일 것이었다. 누군가의 혈관 속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 흘러들어갈 것이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아들이 필요했다. 민준을 부른 건 목요일 저녁이었다. 이번엔 서류만이 아니었다. 계좌 내역, 납품 기록, 사망 환자 투약 데이터, 그리고 파마솔루션의 미승인 약품 목록. 정숙은 탁자 위에 자료를 빠짐없이 펼쳐놓고 아들을 기다렸다. 민준이 들어오며 탁자를 보고 멈췄다. 또 이겁니까? 앉아라. 어머니, 저 오늘 진짜 피곤해요. 내일 이사회도 있고.
민준아. 정숙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가라앉았다. 앉으라고. 민주는 결국 자리에 앉았다. 정숙은 계좌 내역부터 그의 앞에 밀었다. 이 계좌 봐라. 납품 차액이 여기로 들어갔어. 한 건당 수백만 원씩 12달째.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 얼마인데요? 3억 넘어. 민준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이게 어떤 계좌예요? 명예 확인 중이야. 근데 그것보다 이거 봐라. 정숙이 납품 기록을 그 위에 올렸다. 승인자 이름. 누구야? 민주는 서류를 들었다. 눈이 천천히 이름 위에서 멈췄다. 하연이 이름이네요. 그래. 그리고 이것도 봐. 정숙이 사망 기록을 펼쳤다. 환자 사망 날짜하고 납품 날짜 겹쳐봐라. 새 약품이 들어오고 나서 사흘 안에 사망이 집중돼. 7명이야, 민준아. 7명. 탁자 위에 서류가 층층이 쌓였다. 민주는 그것들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숙은 그 침묵이 깨지기를 기다렸다. 아들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밀면. 민준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어머니, 저 솔직히 여쭤볼게요. 해봐. 이 조사 어머니가 직접 지시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하연이를 타깃으로 잡고 타깃이 아니라 승인 라인 끝에 그 애가 있으니까. 아니면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처음부터 하연이를 끌어내리고 싶으셨던 거 아닙니까? 어머니. 정숙은 숨이 턱 막혔다. 지금 나한테 그 말이 나오냐? 하연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민준이 똑바로 정숙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자기를 병원에서 몰아내려 한다고. 경영권 빼앗길까봐 불안해하신다고. 그 애가 먼저 그 말을 했다고? 사실이 아닌가요? 민준아, 잘 들어. 정숙이 목소리를 낮추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료 펼쳐놓고 경영권 얘기를 하는 것 같으냐? 사람이 죽었어. 우리 병원 환자들이 검증도 안 된 약 맞고 죽었다고. 그게 하연이 때문이라는 증거가 어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증거가 없으면 조사를 하면 되잖아. 왜 막냐, 너는. 막는 게 아니라 막는 거잖아. 정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손이 탁자를 짚었다. 내가 자료 가져오면 넘기고 계좌 보여주면 외면하고 사망자 명단 들이밀면 딴소리하고. 이게 막는 게 아니면 뭐냐? 민준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정숙은 숨을 골랐다. 떨리는 손을 탁자 아래로 내렸다. 민준아, 나는 내 어미다. 30년 동안 이 병원 지킨 사람이다. 내가 지금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어머니가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연이를 처음부터 싫어하셨잖아요. 결혼할 때부터. 그게 지금 이것하고 무슨. 저는 하연이 믿어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소리가 싸늘하게 굳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이거 계속 끌고 가시면 저는 어머니 편 못 들어요. 정숙의 가슴 한가운데가 갈라지는 것 같았다. 내 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 사실이 그렇잖아요. 민준아, 그 애가 너 조종하는 거야. 내 귀에 먼저 들어가서 나를 망상 노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안 보여? 그만하세요. 민준이 차갑게 잘랐다. 어머니, 하연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문이 닫혔다. 쾅! 정숙은 그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탁자 위 서류들이 미세하게 떨렸다. 숫자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눈이 따가웠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아들은 이미 저쪽에 있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정숙은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이름 하나를 적었다. 변호사, 외부인. 이제 이 싸움을 함께할 사람은 병원 안에 없었다. 아들도 직원도 아무도. 정숙은 수첩을 닫고 창가로 걸어갔다. 병동 불빛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다. 괜찮다. 혼자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숙은 사흘을 더 기다렸다. 최병도가 마지막 카드를 가져왔다. 파마솔루션 내부 고발자.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넘긴 자료는 명확했다. 미승인 약품의 실제 성분표, 그리고 그것을 납품 전에 검토한 내부 결제 문서. 결제자 이름은 단 한 명이었다. 김하연. 이것으로 충분했다. 정숙은 그 자료를 들고 아들을 찾아갔다. 민주는 병원 3층 원장실에 있었다.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요즘 들어 그 방을 자주 썼다. 정숙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또 앉아 있어라. 정숙은 봉투를 탁자에 올려놓았다. 내부 고발자 자료, 결제 문서, 성분표. 민준의 앞에 하나씩 펼쳤다. 이건 내부 고발이야. 파마솔루션 직원이 넘긴 거다. 이 결제 문서 봐라. 하연이가 성분표 검토하고 직접 사인했어. 조작이 아니야, 민준아. 원본이라고. 민준은 서류를 들었다. 오래 들여다봤다. 정숙은 숨을 참았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제발. 민준이 서류를 내려놓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나야. 어머니가 지금 여기 계셔. 내부 고발 자료 가져오셨는데, 응. 알았어. 정숙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누구한테 건 전화인지. 5분도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하연이었다. 단정한 차림이었다. 표정은 침착했다. 그러나 눈빛은 날카로웠다. 정숙을 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저 찾으셨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연은 탁자 위 서류를 힐끗 보고는 민준 옆에 섰다.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저도 봐도 될까요? 하연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훑어보는 눈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님,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파마솔루션 내부야. 내부 고발자요? 하연이 살짝 눈썹을 올렸다. 어머님, 이 사람 누군지 확인하셨어요? 이름도 없는 제보잖아요. 요즘 병원 흔들려고 경쟁사에서 공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원본 문서가 있어. 내 사인이 찍혀 있잖냐. 제 사인이요. 하연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이거 제 서명 아닌데요. 정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 획이 달라요. 저 이렇게 안 써요. 하연이 서류를 민준에게 건넸다. 오빠 봐봐. 내 평소 사인이랑 달라. 민준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정숙은 믿을 수 없었다. 박민준, 지금 뭘 보는 거야? 어머니, 잠깐만요. 민준이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찾았다. 하연의 서명이 들어간 다른 문서 사진이었다.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도용이라는 거잖아. 누가 했는지 조사하면 되잖아. 그때 하연이 민준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정숙에게 들릴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그러나 들리도록 계산된 크기로. 오빠, 나 괜찮아. 그냥 어머님이 많이 힘드신가 봐. 정숙은 그 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지금 뭐라고 했어? 하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절묘하게 떨렸다. 사실 오빠한테는 말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이 지난주에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제가 환자를 죽였다고 하셨잖아요. 밤 12시에. 저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민준이 굳은 얼굴로 정숙을 봤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언제 정숙이 말을 끊었다.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다. 나 그런 전화 안 했다. 어머님, 하연이 눈물을 훔쳤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오빠한테 말하기 싫어서 혼자 참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정숙이 하연을 똑바로 봤다. 너 지금 없는 말 만들어내는 거잖아. 어머니.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하연이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준아, 내가 밤 12시에 전화해서 살인범 소리를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내 핸드폰 통화 기록 지금 당장 확인해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폰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병원 내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교묘했다. 확인할 수 없는 번호. 정숙은 그 치밀함에 등골이 오싹했다. 민준아, 저 여자가 지금 짜맞추는 거야. 어머니, 제발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고 지쳐 있었다. 왜 자꾸 하연이를 여자라고 부르세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 애가 며느리 짓을 해야 며느리지. 하연이 그 말에 입술을 떨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소리도 없이 민주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왜? 저 진심으로 여쭤볼게요. 민준이 정숙을 바라봤다. 눈빛이 낯설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의 눈인데 낯설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드시기는 하시고요? 정숙은 그 말의 의미를 즉각 알아챘다. 나 정신 멀쩡하다.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니, 그 말이잖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자신도 몰랐다. 내가 노망났다는 거잖아. 박민준, 내가 지금 어미한테 그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하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것이 더 소름이었다. 저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건강 걱정은 됐어. 어머님, 사실 병원 직원들도 걱정하고 있어요. 하연이 민준의 눈을 한번 보고 다시 정숙을 봤다. 요즘 어머님이 자료 달라고 하시고 직원들 불러서 조사하시고 다들 무서워해요. 이사장님이 많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사장님이 예전 같지 않다고? 정숙이 하연을 노려봤다. 그 말을 내가 퍼뜨리고 다니는 거잖아. 저는 그런 적. 하연아. 정숙이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직접. 너 지금 뭘 하는지 알고 있어. 바보여. 하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찰나였다. 그러나 정숙은 놓치지 않았다. 저 눈 안에 있는 것. 두려움이 아니었다. 냉정한 계산이었다. 하연은 이내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어머님한테 이런 말 들을 줄은 몰랐어요. 저 진심으로 어머님 걱정했는데. 민준이 하연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정숙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었다. 어머니, 병원에서 손 떼세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지금 이 상태로 경영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들도 힘들고 하연이도 힘들고. 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맡을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박민준,
너 지금 어미한테. 어머니. 민준이 문을 열었다. 나가주세요. 정숙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30년. 이 병원에 30년을 바쳤다. 남편 묘에 손 모아 약속한 게 이 병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자신을 이 방에서 내쫓고 있었다. 하연이 눈물을 훔치며 민준의 곁에 서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봉투를 집었다. 복도로 나왔다. 문이 닫혔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다. 정숙은 걸으면서 봉투를 가슴에 꼭 눌렀다. 다리가 떨렸다. 눈이 뜨거웠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아들은 오늘 어머니를 버렸다. 그리고 하연은 그것을 처음부터 설계했다. 봄이었다. 병원 정문 앞 벚꽃이 피었다. 정숙은 이사장실 창밖으로 그것을 바라봤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 저 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다. 까마득한 일이었다. 정숙은 창에서 눈을 떼고 책상으로 돌아왔다. 경영에서 손을 뗀 지 열흘이 지났다. 이사장실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지만 결제 라인에서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다. 회의에 불려가지 않았다. 직원들은 눈을 피했다. 병원이 서서히 조용히 그녀를 지워가고 있었다. 그러나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외부 변호사 강태호를 선임했다. 최병도가 빼돌린 자료들을 넘겼다. 강태호는 꼼꼼한 사람이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사장님. 계좌 추적에 최소 한 달. 괜찮아요. 대신 완벽하게. 그동안 이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셔야 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수첩에 날짜를 적었다. 한 달.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다. 함정은 열흘 전부터 시작됐다. 정숙은 나중에야 그것을 알았다. 아니, 정확히는 함정 안에서 알았다. 이미 늦은 뒤였다. 시작은 문자 한 통이었다. 수요일 오후 4시. 정숙의 핸드폰에 최병도의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이사장님 급합니다. 파마솔루션 관련 새 자료 나왔어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어요? 병원 지하 2층 의무기록실로 와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요. 하연 씨 쪽에 새는 것 같습니다. 정숙은 문자를 3번 읽었다. 의무기록실. 지하 2층. 오래된 병동 쪽이었다.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직원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역이었다. 정숙은 핸드폰을 들어 최병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 번 더 걸었다. 역시 불통이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최병도는 신중한 사람이었다. 급하게 문자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공사구역이라면 신호가 잘 안 잡힐 수도 있었다. 정숙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1호기와 2호기가 있었다. 정숙이 버튼을 눌렀을 때 두 엘리베이터 모두 점검 중 표시가 떠 있었다.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정기 점검 중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시설관리팀. 정숙은 계단 쪽으로 걸었다. 비상계단이었다. 직원들이 거의 쓰지 않는 통로였다. 철제 문을 열자 공기가 차가웠다. 형광등이 없었다. 아니, 있었지만 꺼져 있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다. 정숙은 핸드폰 손전등을 켰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층, 두 층. 발소리가 울렸다. 공사 소음이 어디선가 둔탁하게 들려왔다. 지하 2층 문을 열었다. 복도였다. 형광등 절반이 꺼져 있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구역이었다. 벽 한쪽이 뜯겨 있었고 바닥에는 비닐 천막이 깔려 있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의무기록실은 복도 끝이었다. 정숙은 천천히 걸었다. 비닐 천막이 발에 걸렸다.
조심하면서 걷는데 복도 중간쯤에서 발밑에서 이상한 감각이 왔다. 멈췄다. 핸드폰 불빛을 바닥으로 향했다. 비닐 천막이 평평하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다. 천막이 너무 평평했다. 주름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돈해 놓은 것처럼. 정숙은 발끝으로 천막을 살짝 들어봤다. 바닥이 없었다. 정확히는 바닥이 뚫려 있었다. 공사 중 개방된 배관 공사 구역이었다. 가로 1m, 세로 2m 남짓한 구덩이. 깊이는 가늠이 안 됐다. 핸드폰 불빛이 닿지 않는 곳까지 아래였다. 그리고 그 위를 비닐 천막이 덮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숙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한 발만 더 내딛었다면, 아무 생각 없이 걸었다면, 천막을 밟고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을 것이었다. 손이 떨렸다. 정숙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벽에 등을 붙였다. 숨을 골랐다. 최병도가 이 문자를 보냈을 리 없다. 핸드폰을 들었다. 최병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연결됐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최 이사, 나한테 문자 보냈어요? 문자요? 아니요, 저 오늘 문자 보낸 적 없는데요. 정숙의 손이 굳었다. 지금 어디예요? 본관 사무실인데요. 왜요, 무슨? 여기로 오지 마요. 절대로. 전화를 끊었다. 정숙은 벽에 등을 붙인 채 복도를 바라봤다. 비닐 천막이 바람도 없는데 살짝 움직였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공사 소음이 멀리서 울렸다. 이 구덩이는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다. 공사 일정상 며칠 전부터 있었을 것이었다. 누군가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 누군가 거기에 천막을 덮었다. 누군가 최병도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점검 중으로 만들어 비상계단을 쓰게 했다. 전부 오늘을 위한 준비였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하연이 돌아가려고 몸을 돌린 순간이었다. 복도 저쪽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조용한 발소리. 정숙은 핸드폰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숨을 참았다.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희미하게 핸드폰 불빛이 복도를 쓸었다. 누군가 이쪽을 확인하고 있었다. 정숙은 벽에 바짝 붙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다. 불빛이 천막 위를 지나갔다. 멈췄다. 정숙은 그 불빛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구덩이 앞에 서 있었어야 할 사람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떨어졌는지. 불빛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숙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공사 자재 뒤였다. 강목과 철근 사이에 몸을 밀어 넣었다. 먼지가 코를 찔렀다. 기침이 나오려 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멈췄다. 불빛이 자재 더미를 훑었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발견되면 안 된다. 발견되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10초, 20초, 발소리가 멀어졌다. 정숙은 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러나 정숙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하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비상계단 쪽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발소리였다. 남자였다. 정숙은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앞뒤가 막혔다. 핸드폰을 꺼냈다.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손이 잡혔다. 강한 힘이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정숙이 소리를 지르려 했다. 손이 입을 막았다. 이사장님, 조용히 하세요. 낯선 목소리였다. 정숙은 발버둥쳤다. 팔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힘이 달렸다. 상대는 훨씬 크고 강했다. 정숙은 바닥에 넘어졌다. 머리가 철근 구조물에 부딪혔다. 둔탁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느려졌다. 형광등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누군가 무언가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천막 쪽이었다. 천막을 되돌려 놓는 거다.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것처럼. 정숙은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다. 됐다. 그러나 몸이 일어나지 않았다. 머리 뒤쪽이 뜨거웠다. 바닥이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핸드폰이 눈앞에 있었다. 화면이 깨져 있었다. 그러나 불빛은 살아 있었다. 정숙은 손을 뻗었다. 닿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다. 강태호. 통화 버튼. 귀에 갖다 댈 힘이 없었다. 그냥 바닥에 놓인 채 버튼만 눌렀다. 연결음이 들렸다. 여보세요, 이사장님. 정숙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였다. 지하 2층. 의무기록실함. 소리가 됐는지 몰랐다. 형광등이 또 깜빡였다. 그리고 이번엔 꺼졌다. 어둠이 왔다. 정숙이 눈을 뜬 것은 이틀 후였다. 흰 천장이었다. 낯선 냄새. 기계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다. 됐다. 발가락도 됐다. 그러나 눈꺼풀 말고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아직 드러내면 안 된다. 눈을 감았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뇌출혈 있고요. 경추 손상입니다. 당분간 의식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봐야 할 수도 있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구적으로요? 지켜봐야죠.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다른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조용하고 가벼운. 정숙은 그 발소리를 알았다. 하연이었다. 인기척이 없었다.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숙의 침대 곁에 서 있는 것이 느껴졌다. 정숙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게 유지했다. 하연이 낮게 말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님.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표였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정숙은 천장을 향해 눈을 떴다. 그리고 다시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강태호가 전화를 받았다면, 위치를 알아냈다면, 그것만이 지금 자신이 이 차가운 병상이 아니라 더 차가운 곳에 있지 않은 이유일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준이 병실을 찾아왔다.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 들리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예요. 민준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숙은 그것을 느꼈다. 아들이 울고 있었다. 그러나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게 너무 무리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공사구역을 왜 혼자 가셨어요? 제가 좀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정숙의 가슴이 조였다. 무리해서. 아들은 아직도 몰랐다. 공사구역에 어머니를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인지, 엘리베이터를 세운 것이 누구인지, 천막 아래 구덩이를 만든 것이 누구인지. 민준의 손이 정숙의 손 위에 얹혔다. 어머니, 얼른 일어나세요. 정숙은 그 손의 온기를 느꼈다. 아들의 손이었다. 잡고 싶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문 쪽으로 걷다가 멈췄다. 복도 쪽에서 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밥은 먹었어? 나 오빠 걱정돼서. 응. 고마워. 어머님이 이렇게 되신 게 어머님 탓이 아니야. 오빠 자책하지 마.
오빠가 뭘 어떻게 했겠어. 문이 닫혔다. 정숙은 혼자 남겨졌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천장이 하였다. 하연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다. 아들의 죄책감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점점 더 깊이 그녀에게 기대고 있었다. 정숙은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살아있었다. 그리고 기억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님. 그 말을 반드시 되돌려줄 것이었다. 정숙은 죽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병실은 조용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링거가 떨어졌다.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고 나갔다. 아무도 이 침대 위의 여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정숙은 들었다. 전부 면회 오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복도에서 직원들이 낮게 나누는 말이 무엇인지, 하연이 병실 문을 열 때 발소리가 얼마나 가벼운지, 민준이 앉아서 울다 가는 날이 며칠에 한 번인지, 정숙은 그 모든 것을 기억했다. 강태호가 처음 병실에 온 것은 사고 열흘 후였다. 면회 명단에 없는 이름이었다. 병원 측에서 막으려 했지만 강태호는 법원 서류를 꺼냈다. 이사장의 법률 대리인. 막을 수 없었다. 강태호는 병실 문을 닫고 정숙의 침대 옆에 섰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이사장님 들리시면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 주세요.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다. 강태호는 다시 말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예요. 정숙은 오른손 검지를 한번 구부렸다. 강태호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살아계시는군요. 정숙은 다시 손가락을 구부렸다. 지금 의식 있으신 거 저 말고 아무도 알면 안 되는 상황이시죠? 한번 알겠습니다. 강태호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이사장님, 제가 지하 2층 현장 확인했습니다. 천막 아래 구덩이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그날 엘리베이터 점검 지시 문서도 확보했습니다. 지시자가 하연 씨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정숙은 눈꺼풀 안쪽에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최병도 이사번호로 발송된 문자, 발신지 추적했습니다. 병원 내부 서버에서 나갔어요. 하연 씨가 쓰는 업무용 단말기 IP입니다. 정숙은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계속하라는 말씀이시죠? 강태호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계좌 추적도 진행 중입니다. 파마솔루션 차액 계좌, 최종 수령인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원하시던 거 맞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태호가 즉시 말을 멈췄다. 발소리가 지나갔다. 강태호가 다시 말했다. 이사장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사장님은 지금 이 상태가 오히려 안전합니다. 하연 씨는 이사장님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방심이 우리한테 시간을 줍니다. 정숙은 그 말을 되새겼다. 방심. 하연이 방심하는 동안 자신은 살아있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병원 안에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면회 오는 직원들의 말을 통해서였다. 정숙과 오래 일한 원로 간호사 이복순이 면회를 왔다. 손을 잡고 한동안 울다가 돌아가면서 중얼거렸다. 이사장님, 요즘 병원이 이상해요. 환자들이 자꾸 나빠져요. 정숙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며칠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인턴 2명이 나누는 말이었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다. 세병동 어제 또 사망이야. 이번 달만 몇 번째야. 조용히 해. 요즘 위에서 예민하잖아. 발소리가 멀어졌다. 정숙은 손을 천천히 쥐었다. 하연이 병원을 장악한 뒤 사망이 늘고 있었다.
더 대담해진 것이었다.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사장은 식물인간이고 아들은 하연의 손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아들에게도 눈이 있었다. 민준이 병실을 찾아온 날이었다. 평소와 달랐다. 앉자마자 말이 없었다. 오래 침묵했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정숙은 숨을 고르게 유지했다. 병원에서 이상한 점들이 보여요. 환자 차트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고, 약품 재고가 이상하고, 제가 물어보면 하연이가 다 설명해 주는데, 설명을 들으면 납득이 가요. 근데 납득이 가고 나서도 뭔가 찜찜해요.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슴 안에서 뭔가가 조여들었다. 보이기 시작한 거다. 어머니가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매달리셨는지.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해요. 민준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얼른 나으세요, 어머니. 발소리가 멀어졌다. 정숙은 천장을 향해 눈을 감았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았다.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찜찜하다고 했다. 아직 멀었다. 그러나 씨앗이 심어졌다. 정숙은 손가락을 천천히 폈다가 쥐었다. 강태호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아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살아있었다. 하연은 아직 몰랐다. 이 병상이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더. 정숙은 숨을 들이쉬었다. 차갑고 조용한 병실 공기였다. 그러나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는 요즘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다. 차트 수치, 약품 재고, 사망 날짜. 낮에는 하연의 설명을 들으면 납득이 됐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납득이 흔들렸다. 뭔가 맞지 않았다. 어디가 맞지 않는지 정확히 집어낼 수 없었다. 그것이 더 괴로웠다. 병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한 달이었다. 하연이 옆에서 도왔다. 빈틈없이 언제나 한 발 앞서. 덕분에 병원은 돌아갔다. 겉으로는. 그날은 화요일 오전이었다. 민주는 회진을 돌고 있었다. 세 번째 병실. 70대 남자 환자였다. 폐렴으로 입원한 지 열흘째.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차트에 적혀 있었다. 그러나 민주는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췄다. 안색이 나빴다. 차트와 달랐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환자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숨이 좀 답답해요. 어젯밤부터요. 어젯밤부터요? 주사 맞고 나서부터 좀 그래요. 뭔가 달랐어요. 어제 주사가. 민주는 청진기를 댔다. 호흡음이 거칠었다.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다. 수치가 낮았다. 차트 기록보다 훨씬. 담당 간호사 불러요. 지금 당장. 간호사가 왔다. 민준이 물었다. 어제 저녁 투약 뭐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을 골랐다. 원장님, 어제 저녁 투약이 변경됐는데요. 누가 변경했어요? 행정 쪽에서 내려온 지시로요. 김하연 이사님 승인으로 변경됐습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다. 무슨 약으로? 간호사가 약품명을 말했다. 민준은 그 이름을 알았다. 파마솔루션 납품 약품이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문제 삼았던, 서류를 들고 찾아와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던. 일단 투약 중단해요. 지금 당장. 원장님, 이사님 승인이 있어서 내가 중단하라고 했어요. 민주는 원장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컴퓨터를 열었다. 세병동 환자 데이터부터 뒤졌다. 최근 석 달치 사망 기록. 날짜를 하나씩 짚었다.
그리고 투약 변경 기록을 옆에 펼쳤다. 겹쳤다. 전부 다 겹쳤다. 파마솔루션 약품으로 투약이 변경된 이후 사흘 안에 사망. 패턴이 너무 선명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없었다.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갔다가 다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방 안을 2바퀴 걸었다. 어머니가 이것을 봤다. 이 숫자들을, 이 날짜들을 처음부터 봤다. 그래서 서류를 들고 왔다. 2번, 3번 매달리다시피 했다. 그런데 자신은 뭐라고 했나?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겁니다. 경영권 놓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판단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댔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그 말을 했어. 혼잣말이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울렸다. 어머니한테 판단이 흐려졌다고. 내가 자리로 돌아와 다시 자판을 두드렸다. 부작용 보고서 파일이었다. 정식 보고서는 없었다. 그러나 삭제된 파일 목록이 있었다. 복구를 시도했다. 일부가 살아났다. 파마솔루션 약품 부작용 보고서. 작성자 이름이 있었다. 세병동 담당 간호사. 작성일. 2달 전. 그러나 제출된 흔적이 없었다. 삭제 처리자 이름이 있었다. 김하연. 민주는 화면을 바라봤다. 한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서랍을 열었다. 어머니가 처음 가져왔던 서류 사본이 있었다. 그때 대충 보고 덮어뒀던 것들. 민주는 그것을 꺼내 다시 폈다. 한 장씩.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다.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다. 자신이 듣지 않았을 뿐이었다. 민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 속에서 민준아, 사람이 죽었어. 우리 병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때 자신은 뭐라고 했나? 그게 하연이 때문이라는 증거가 어딨어요. 어머니, 하연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민주는 2 손으로 책상을 짚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증거가 있었잖아. 처음부터.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가 증거 들고 왔잖아. 내가 안 본 거잖아. 내가 안 본 거잖아. 파일을 더 뒤졌다. 병원 시스템 접속 기록이었다. 어머니 사고 당일. 지하 2층 공사구역 출입 통제 해제 기록. 원래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 통제가 일시 해제됐다. 해제 처리자 김하연. 같은 날 오후 3시 20분 엘리베이터 점검 지시 문서. 승인자 김하연. 그리고 최병도 이사번호로 발송된 문자. 발신 IP. 병원 내부 서버. 하연의 업무용 단말기. 민주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그날이 재구성됐다. 어머니가 왜 지하 2층에 혼자 내려갔는지. 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는지.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 설계됐다.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갔다. 병원 마당이 보였다.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다. 어머니를 죽이려 했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현실이 됐다. 하연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주는 창틀을 2 손으로 잡았다. 손마디가 하얗게 됐다. 어머니가 처음 서류를 가져왔을 때 자신이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자료를 가져왔다고. 어머니가 뭘 알고 있다고. 그 전화가 어머니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을 것이었다. 내가 알려줬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하연이한테 알려준 거야.
어머니가 뭘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내가 직접. 민주는 창틀에서 손을 떼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이 벽에 닿았다. 천장이 보였다. 어머니, 아무도 없는 방이었다. 그러나 민주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것 같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이 잠겼다. 어머니가 옳았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냥 믿기 싫었던 거예요. 하연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제가 고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근데 어머니가 맞았어요. 어머니 말이 다 맞았는데 제가 막은 거예요. 제가 막아서 어머니가 그렇게 된 거예요.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주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눈이 부어 있었다. 숨이 고르지 않았다. 그러나 일어섰다. 어머니는 지금 병상에 누워 있었다.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고 있었다. 그 곁에서 하연은 지금도 웃고 있을 것이었다. 자신에게 기대며 죄책감을 파고들며 민주는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강태호 변호사. 어머니가 선임한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혼자 싸울 때 선택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외면하는 동안 어머니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다. 민주는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울렸다. 어머니, 눈을 감았다. 늦었다는 거 압니다. 한참 늦었다는 거 압니다. 연결됐다. 강태호 변호사님이시죠? 저 박민준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강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어머니한테 데려다 주세요. 강태호는 전화를 받은 다음 날 바로 움직였다. 민준을 병원 밖 사무실로 불렀다. 병원 안은 안전하지 않았다. 어디서 누가 보고하는지 알 수 없었다. 강태호는 커피 한 잔을 민준 앞에 밀어놓고 파일을 펼쳤다. 어디서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전부요. 강태호는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파마솔루션 계좌 추적 결과. 하연 명의로 우회된 차액. 사망 환자 투약 패턴. 그리고 사고 당일 시스템 기록. 민주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듣는 내내 시선이 탁자 위에 고정돼 있었다. 강태호가 마지막 파일을 펼쳤다. 그리고 이사장님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요. 네. 강태호가 잠시 멈췄다. 이사장님 살아계십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식이 있으세요? 처음부터 있으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신 거고요. 민주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천천히 단어 하나씩. 살아계신다. 의식이 있다. 처음부터. 그럼 지금까지. 네. 전부 들으셨을 겁니다. 병실에서 오간 말들 전부.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민준의 다리가 떨렸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랐다. 민주는 침대 옆에 섰다. 어머니.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 저예요. 여전히 침묵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병실 바닥이 차가웠다.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머니, 강태호 변호사한테 다 들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들으셨죠? 제 말. 그동안 병실에서 제가 한 말들. 전부 들으셨죠? 정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민주는 그것을 느끼는 순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먼저 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소리를 낮췄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어머니를 버렸어요. 어머니가 옳았는데, 처음부터 옳았는데, 제가 막은 거예요. 제가 하연이한테 어머니 정보 넘긴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그 자리까지 몰아간 거예요. 정숙의 손이 천천히 민준의 손을 감쌌다. 약한 힘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힘이었다. 민준은 그 손을 이마에 갖다 댔다.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어머니,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하려던 거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민준이 공조를 시작하던 그 시간 병원 안에서는 다른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다. 하연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숙이 쓰러진 직후부터였다. 하연은 애도하는 표정을 얼굴에 붙인 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이사장 부재를 메운다는 명분으로 결제 라인을 재편했다. 기존 이사장 직속이었던 감사팀을 자신의 직속으로 바꿨다. 최병도는 갑작스러운 감사 결과를 통해 직위해제됐다. 이유는 업무상 배임 혐의. 근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내부 문건이었다. 최병도는 강태호를 통해 민준에게 전했다. 하연 씨가 저를 자르면서 한 말이 있어요. 조용히 나가시면 고발은 안 합니다. 저한테 입막음한 겁니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이를 물었다. 하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파마솔루션과의 계약을 공식 장기 계약으로 전환했다. 병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이사진 3명 중 2명이 하연이 직접 영입한 인물이었다. 안건은 통과됐다. 이사장 유고 시 병원장 직무대행의 경영 정권을 인정하는 내규 개정안도 함께였다. 병원이 조용히 하연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세병동에서는 이번 달에만 2명이 더 사망했다. 민주는 하연과 매일 얼굴을 마주쳤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은 병원에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었다. 저 얼굴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면서 웃어야 했다. 고맙다고 해야 했다. 의심하지 않는 척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하연이 퇴근 후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된장찌개였다. 민준이 좋아하는 것이었다. 오빠,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앉아. 민준은 자리에 앉았다. 고마워. 병원 일이 너무 오빠한테 몰리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더 챙길게. 이사회 관련 서류는 내가 미리 정리해 놓을게요. 이사회? 응. 다음 달에 정기 이사회 있잖아. 어머님 부재 상황에서 경영 안정화 방안 논의해야 하니까. 내가 초안 잡아놨어. 민주는 밥을 떴다. 천천히 씹으며 말했다. 어떤 내용이야? 이사장 직무를 당분간 이사회 공동체제로 운영하는 거. 오빠 혼자 부담하기엔 너무 크잖아. 이사회 공동체제라면 누구누구야? 저도 포함해서 3명이요. 이 이사님이랑 최 이사님이랑. 민주는 하연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계산했다. 이 이사, 최 이사. 둘 다 하연이 직접 영입한 인물이었다. 3명이 공동체제가 되면 결국 하연이 주도권을 쥐는 구조였다. 생각해 볼게. 오빠. 하연이 수저를 내려놓고 민준을 봤다. 솔직히 물어봐도 돼? 응. 요즘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민준은 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갑자기 왜? 아니, 느낌이 달라서. 전에는 오빠가 뭐든 나한테 먼저 얘기했는데 요즘은 뭔가 혼자 처리하려는 것 같아서. 어머니 일로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 어머님 일로.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나도 많이 힘들어. 어머님이랑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사이가 안 좋았잖아.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다. 마지막에 사이가 안 좋았다. 그 사이를 만든 게 누구인지. 그 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내뱉는 얼굴이
오빠, 나 진짜 어머님 좋아했는데. 알아. 나한테 많이 서운하셨을 텐데. 그게 마음에 걸려. 민주는 하연을 봤다.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절묘하게. 언제나 절묘하게. 하연아. 응? 밥 먹자. 다음 날 병원에서였다. 민준이 원장실에 있는데 하연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서류를 들고 있었다. 오빠, 이거 서명해줘야 해. 파마솔루션 2차 계약건. 민주는 서류를 받아 훑었다. 이거 금액이 왜 또 올랐어? 약품 단가 인상된 거야. 시장 가격 반영한 거고. 시장 가격 확인해 봤어? 하연이 잠깐 눈을 가늘게 했다가 폈다. 찰나였다. 내가 비교 견적 다 받아봤어. 오빠가 일일이 확인 안 해도 돼. 그래도 이 금액은 좀 크니까 내가 한번 볼게. 오빠. 하연이 책상 앞에 섰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 날이 있었다. 요즘 나 못 믿는 거야? 못 믿는다고 한 적 없어. 그럼 왜 요즘 내가 가져오는 거마다 다시 확인하려고 해? 전에는 안 그랬잖아. 민주는 하연을 똑바로 봤다. 병원 일이 커지니까 꼼꼼하게 보려는 거야. 이상해. 하연이 잠시 민준의 눈을 들여다봤다. 민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하연이 먼저 눈을 내렸다. 아니, 이상하지 않아.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천천히 봐. 근데 이번 주 안에는 줘야 해. 하연이 나갔다. 민주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다. 서명할 생각이 없었다. 사흘 후였다. 하연이 이번엔 다른 카드를 꺼냈다. 저녁에 민준의 서재로 들어왔다. 손에 와인 잔을 2개 들고 있었다. 오빠, 잠깐 얘기해도 돼? 응. 하연이 소파에 앉으며 와인을 내밀었다. 민주는 받아들었다. 마시지는 않았다. 나 요즘 많이 외로워. 왜? 오빠가 멀어진 것 같아서. 어머님 사고 나고 나서 오빠가 달라진 것 같아. 나를 보는 눈이. 그런 거 아니야. 진짜? 하연이 민준을 봤다. 오빠, 혹시 누가 나에 대해 뭔가 얘기했어? 병원 사람들이. 아니. 아니면 강태호 변호사? 어머님 변호사잖아. 그 사람이 오빠한테 연락한 거 아니야? 민주는 와인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왜 강태호 변호사가 나와? 아니, 그 사람이 어머님 위임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잖아. 혹시 오빠한테도 접촉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접촉하면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하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이 어머님 판단으로 선임된 사람이잖아. 어머님이 많이 힘드실 때 선임한 거고. 오빠도 알다시피 그때 어머님 상태가. 하연아. 민준이 하연의 말을 잘랐다. 조용하게. 어머니 상태 얘기는 하지 마. 하연이 멈췄다. 민준이 똑바로 하연을 봤다. 어머니가 어떤 상태든 어머니야. 그리고 어머니가 선임한 변호사면 그 사람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는 거야. 하연은 잠시 민준의 얼굴을 읽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럽게 웃었다. 맞아. 내가 말이 좀 심했네. 미안해. 그 웃음이 더 소름이었다. 하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오빠, 우리 잘해야 해. 지금 오빠한테 나밖에 없잖아. 방을 나갔다.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금 오빠한테 나밖에 없잖아. 그 말이 귓속에 남았다. 전에는 그 말이 위로였다. 지금은 경고였다. 그날 밤 민주는 강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연이가 강 변호사님 눈치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 일정 더 당겨야 할 것 같아요. 한편 병원 안에서 하연의 움직임은 더 대담해졌다. 세병동 담당 간호사 이복순이 민준을 찾아온 것은 그 즈음이었다. 오래된 직원이었다. 정숙이 신뢰하던 사람이었다.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앉으세요. 이복수는 앉자마자 목소리를 낮췄다. 저 얼마 전에 하연 이사님한테 불려갔어요. 무슨 일로요? 제가 부작용 보고서 작성한 적 있거든요. 2달 전에. 그게 제출이 안 됐는데 그 보고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고 보고서를 썼냐고. 누가 시켰냐고. 민주는 등골이 오싹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 판단으로 썼다고 했죠. 근데 하연 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 전에 저한테 먼저 확인하세요. 절차가 있으니까요. 하시면서 이복순의 손이 떨렸다. 원장님, 저 솔직히 무서워요. 최병도 이사님도 잘리고 저도 찍힌 것 같고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는 이복순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조심하세요, 지금은. 이복순이 나간 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연은 지금 이 병원 안에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다. 최병도가 잘렸다. 이복순이 입을 막혔다. 파마솔루션 계약이 연장됐다. 이사회 구조가 바뀌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오늘도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병실로 갔다. 늦은 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 침대 곁에 앉았다. 어머니, 이복순 수간호사 아시죠? 정숙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한번 하연이가 그분도 건드렸어요. 이제 병원 안에 우리 편이 없어요. 정숙의 손이 천천히 민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하연이가 이사회 구조 바꿔놓기 전에. 한번 강 변호사님이 이사회 소집 요청 준비하고 있어요. 이사장 대리인 자격으로. 어머니가 나타나시는 건 그날로 맞춰야 해요. 하연이가 예상 못하게 정숙의 손가락이 3번 움직였다. 계속하라.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손에 온기가 있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어둠 속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오래 앉아 있었다. 하연은 병원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병실 안에 그것을 막을 사람이 살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곁에 아들이 있었다. 이사회 소집 통보는 금요일 오전에 발송됐다. 발신인은 강태호. 이사장 법률 대리인 자격이었다. 안건은 단순했다. 병원 경영 비리 관련 긴급 보고. 이사진 전원 참석 요망. 하연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5초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민준의 원장실 문을 열었다. 오빠, 이게 뭐야? 민준은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이사회야. 강 변호사님이 소집한 거. 강태호가 왜 이사회를 소집해? 무슨 권한으로? 어머니 대리인 자격으로. 정관 17조. 이사장 유고시 대리인이 이사회 소집 요청할 수 있어. 하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오빠가 이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주는 하연을 똑바로 봤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연은 그 눈빛을 읽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민준의 눈에서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사회 준비해. 월요일이야. 오빠, 준비하라고. 하연은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 그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그러나 민주는 그 소리가 끝나기 전에 이미 핸드폰을 들었다. 어머니,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 하연은 움직였다. 하연이 영입한 이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토요일 저녁이었다. 이 이사님, 월요일 이사회 아시죠? 알죠.
근데 안건이 좀 이상하던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이사님은 그냥 절차상 문제 제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료 출처 불분명, 절차 위반. 그것만요. 근데 강태호 변호사가 이 이사님, 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사님이 저한테 오신 이유 기억하시죠? 저 없으면 이사님도 없어요. 전화가 끊겼다. 하연은 다음으로 병원 시스템에 접속했다. 파마솔루션 관련 내부 결제 문서 일부를 수정했다. 날짜를 바꿨다. 승인자 이름 옆에 공동 결제자를 추가했다. 이미 퇴직한 직원 이름이었다.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의 서재에 들어갔다. 민준은 없었다. 하연은 서랍을 열었다. 천천히 뒤졌다. 서류들을 훑었다. 강태호와 주고받은 메모가 있었다. 하연은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제자리에 돌려놨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봐야지. 월요일이 왔다. 이사회실은 병원 본관 4층이었다. 창이 넓었다. 봄볕이 가득 들어왔다. 이사진 4명이 자리를 잡았다. 하연이 영입한 이이사, 최이사, 원로이사 2명. 민준이 상석에 앉았다. 강태호가 문 옆에 섰다. 하연은 민준 옆자리에 앉았다. 표정이 단단했다. 그러나 눈빛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문을 향해, 강태호를 향해, 민준을 향해. 강태호가 입을 열었다.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병원 내 경영 비리 및 환자 사망 사건 관련 보고입니다. 하연이 즉각 끼어들었다. 잠깐요. 이 안건 사전에 공유된 적 없는데요. 절차상 이사회 안건은 최소 3일 전, 정관 19조에 따라 긴급 안건은 당일 상정 가능합니다. 강태호가 막힘없이 받아쳤다. 이사님도 정관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연이 민준을 봤다. 오빠, 이거 동의한 거야? 직무대행으로서 동의했어. 직무대행이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나한테 공유도 안 하고. 김하연 이사. 민준이 하연의 이름을 불렀다. 오빠가 아니었다. 직함이었다. 이사회 진행 중입니다. 하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때 강태호가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출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 휠체어였다. 박정숙이었다. 이사회실이 굳었다. 하연이 영입한 이 이사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앉았다. 최 이사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원로 이사 2명은 눈이 커졌다. 하연은 굳어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이사회실 안으로 들어왔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은 이복순이었다. 정숙의 얼굴은 파리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30년 동안 이 병원을 지켜온 사람의 눈이었다. 정숙이 상석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연을 똑바로 봤다. 하연은 그 눈빛을 받는 순간 손끝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이 어떻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태호가 자료를 펼쳤다. 파마솔루션 계좌 내역, 우회 거래 흐름, 최종 수령 계좌 명의, 사망 환자 투약 기록, 부작용 보고서 삭제 기록, 그리고 사고 당일 시스템 접속 기록. 이사회실 안에 숨소리가 사라졌다. 강태호가 말했다. 이상의 자료는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에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사회에 공식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하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으나 눌렀다. 이 자료들 출처가 불분명해요.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데 신원도 없고 계좌 내역도 맥락 없이 잘린 것들이에요. 이걸 근거로 이사회에서 자료 출처는 금융감독원이 이미 검증했습니다. 강태호가 끊었다.
신원보호 조치된 내부 고발자의 진술도 포함돼 있고요. 그 진술이 신빙성이 김하연 이사님, 강태호가 하연을 봤다. 이사님 업무용 단말기 IP에서 발신된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 지하 2층 출입 통제 해제 지시. 같은 날 3시 20분 엘리베이터 점검 지시. 이것도 출처가 불분명합니까? 하연이 굳었다. 이 이사가 손을 들었다. 저는 이 자료들에 대해 사전에 전혀 공유받은 바가 없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이 이사님, 강태호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다. 이사님과 김하연 이사 간 토요일 저녁 통화 내역입니다. 이사님이 이사회에서 절차 문제를 제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죠. 이 이사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하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건 다 짜맞춰진 거예요. 저를 몰아내려고 처음부터 계획된 거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신 건 모두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병원에서 자리 잡는 게 불편하셨던 거예요. 이게 다 그 연장선이에요.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하연이 정숙을 봤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어머님, 저 억울해요. 저 진심으로 이 병원을 위해서 일했어요. 어머님이 힘드실 때 제가 옆에서 다 챙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김하연 씨. 정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작았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사회실 전체가 그 목소리에 멈췄다. 눈물은 나한테 안 통해요. 하연의 눈물이 멈췄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사회실 전체가 그를 봤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민준은 서류 한 장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오랫동안 김하연 이사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료를 가져왔을 때도,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저는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연이 민준을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오빠, 박민준 직무대행이라고 불러줘. 하연의 입이 닫혔다. 저는 어머니한테 판단이 흐려졌다고 했습니다. 경영권 욕심 때문에 그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료를 들고 올 때마다 김하연 이사한테 먼저 알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결과 어머니가 지하 2층에서 혼자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그 자리까지 몰았습니다. 이사회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의 공범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믿지 않음으로써. 하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같이 해온 거잖아.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 병원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빠가 모를 리 없어.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빠가 서명한 서류가 몇 갠데. 오빠 도장이 찍힌 결제 문서가. 그 서류들 다 여기 있어. 민준이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렸다. 내가 서명한 것들. 강 변호사님이랑 전부 검토했어. 어떤 맥락에서 서명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내가 속았는지, 전부. 하연이 굳었다. 오빠를 속였다고? 내가? 응.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야? 나랑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민준은 하연을 봤다. 그 얼굴을,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을. 같이 살았으니까 알아.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진심인지. 지금 그 얼굴은 진심이 아니야. 하연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하연이 입술을 떨었다. 그래서 더 오래 걸렸어. 인정하는데.
내가 고른 사람이 이럴 리 없다고. 내가 믿는 사람이 이럴 리 없다고. 그 믿음이 어머니를 거의 죽일 뻔했어. 오빠, 당신은 내가 사랑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하연이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다. 강태호가 마지막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최종 수령 계좌. 하연 지인 명의. 그러나 연결된 카드 내역에 하연의 이름이 선명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망 환자 유족들의 진술서가 펼쳐졌다. 하연이 영입한 이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앉으세요. 강태호가 말했다. 이사님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이사가 굳어버렸다. 하연은 사방을 봤다. 이사들의 얼굴을 봤다. 민준을 봤다. 정숙을 봤다. 출구를 봤다. 그리고 민준에게로 달려왔다. 오빠 나야. 나잖아. 목소리가 무너졌다. 우리 같이 해온 거잖아. 오빠가 나버리면 어떡해. 오빠밖에 없는데. 나 오빠 믿었잖아. 이사회실 사람들이 전부 지켜봤다. 민준은 하연을 봤다. 무너지는 그 얼굴을, 눈물을, 떨리는 손을. 오래 봤다. 나도 당신 믿었어. 하연이 멈췄다. 어머니가 쓰러진 날 밤. 나 병실에서 울었어. 어머니가 무리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어. 당신 말대로. 그때 나 진짜로 믿었어. 민준의 눈이 붉어졌다. 그게 다 거짓이었어. 하연이 민준의 팔을 잡았다. 오빠 제발. 우리. 민준이 천천히 하연의 손을 떼어냈다. 나 줘. 그 목소리에 하연이 굳었다. 문이 열렸다. 경찰이었다. 하연이 수갑을 차는 동안 이사회실은 소리가 없었다. 하연은 끌려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민준을 향해. 그 눈에 뭔가가 있었다. 분노인지 애원인지 두려움인지. 민준은 그 눈을 똑바로 받았다. 그리고 시선을 거뒀다. 문이 닫혔다. 민준은 천천히 어머니 곁으로 걸어갔다. 무릎을 꿇었다. 이사회실 바닥이 차가웠다. 이사들이 전부 지켜보는 앞이었다. 그러나 민준은 개의치 않았다. 어머니. 정숙은 아들을 내려다봤다. 죄송합니다. 목이 잠겼다. 늦었습니다. 한참 늦었습니다. 어머니가 옳았는데, 처음부터 옳았는데, 제가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정숙은 오래 아들을 바라봤다. 이 아들을, 자신이 낳고 키운, 자신을 외면했던,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았던, 그러나 결국 돌아온. 정숙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아들의 머리 위에 얹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행이다. 용서가 아니었다. 아직은. 그러나 외면도 아니었다. 손을 얹은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민주는 어머니의 손 아래서 소리 없이 울었다. 봄볕이 이사회실 창으로 가득 들어왔다. 병원 밖으로 경찰차가 나갔다. 이사들은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정숙은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채 창밖을 봤다. 벚꽃이 지고 있었다. 30년을 지켜온 병원이었다. 아들에게 외면당한 병원이었다. 죽을 뻔한 병원이었다. 그러나 아직 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곁에 있었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용서도 재건도 전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였다. 손 아래서 아들이 울고 있었다. 이하연의 재판은 5달 만에 마무리됐다. 횡령, 증거인멸, 살인미수. 검사가 구형한 것은 징역 18년이었다. 선고는 15년이 나왔다. 방청석에서 유족들의 울음이 터졌다. 하연은 판결이 낭독되는 내내 정면을 봤다.
표정이 없었다. 민주는 방청석에 있었다. 정숙은 없었다. 정숙은 그날 병원에 있었다. 이사회가 있었다. 경영 정상화 1단계 완료 보고였다. 파마솔루션과의 계약은 전면 파기됐다. 피해 환자 유족들과의 합의가 진행 중이었다. 하연이 영입한 이사진은 전원 사퇴했다. 새 이사진이 꾸려졌다. 정숙은 이사장 자리에 복귀했다. 휠체어는 석 달 만에 접었다. 재활이 빨랐다. 의사가 놀랐다. 정숙은 놀라지 않았다. 쓰러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수감시설 면회실을 찾아간 것은 판결이 확정되고 2달이 지난 뒤였다. 민준이 말렸다. 어머니, 굳이 가셔야 해요? 응. 뭐하러요? 보고 싶어서. 민준은 더 말리지 않았다. 면회실은 차가웠다. 유리 칸막이가 있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지팡이를 무릎 옆에 세워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하연이었다. 수의를 입고 있었다. 머리가 단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했다. 정숙을 보는 순간 그 눈에 불이 켜졌다. 하연이 수화기를 들었다. 정숙도 들었다. 첫 마디는 인사가 아니었다. 오셨어요? 구경하러요? 그래. 하연이 실소를 뱉었다. 마음이 시원하세요? 이게 원하시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저를 이 자리까지 끌어내리는 게 내가 나를 이 자리까지 끌어내렸어. 순서가 틀렸어. 저요? 하연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제가요?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잖아요. 제가 오빠한테 잘하고 병원에서 자리 잡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셨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하연이 유리에 가까이 붙었다. 그 병원에서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다 굴린 거예요.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고 저 혼자 다 한 거라고요. 근데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죽어도 됐어? 하연이 입을 다물었다. 7명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름 다 알아. 나이도, 가족도.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 그건 하연이 눈을 피했다가 다시 돌렸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그런 거잖아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리스크야. 어머님은 너무 감상적이에요.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머님은 그냥 이사장 자리 지키고 앉아서. 하연아. 정숙이 이름을 불렀다. 조용하게. 하연이 멈췄다. 너 지금 여기서 나한테 소리를 질러도, 억울하다고 해도, 내가 틀렸다고 해도. 정숙은 하연을 봤다. 화가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하연을 흔들었다. 변하는 건 없어. 하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두고 봐요. 하연이 낮게 말했다. 15년이에요. 전화 와요. 그때 오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정숙은 잠시 하연을 바라봤다. 나는 병원에 있을 거야. 오늘처럼. 수화기를 내려놨다. 하연이 유리를 손바닥으로 쳤다. 소리가 울렸다.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걸어나갔다. 복도로 나오자 햇살이 들어왔다. 정숙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봄이었다. 병원 정문 앞 벚꽃이 다시 피었다. 정숙은 그 나무 아래 서 있었다. 지팡이 없이 처음으로. 민준이 옆에 왔다. 어머니, 추우세요? 아니. 둘은 나란히 섰다. 벚꽃이 지는 것을 봤다. 어머니. 응. 죄송해요. 아직도. 정숙은 아들을 봤다. 이 아들. 오래 외면했던. 그러나 결국 돌아온. 알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 입을 열었다. 용서는 아직 멀었어. 민준이 고개를 떨궜다.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정숙은 아들 대신 벚꽃을 봤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라. 그게 내 몫이야. 네. 그리고 병원 잘 지켜라. 내가 다 지켜볼 거니까. 민준이 작게 웃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다. 벚꽃이 졌다. 바람이 불었다.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봤다. 30년을 지켜온 병원이었다. 거의 빼앗길 뻔했던, 아들에게 외면당했던, 죽을 뻔했던, 그러나 아직 여기 있었다. 정숙도 병원도